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이유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보철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을 보시면 임플란트 시스템의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전통적인 임플란트 보철 방식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변화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시스템까지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임플란트 합병증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임플란트 환자 숫자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임플란트 환자 숫자는 더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근데 더 특징적인 것은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임플란트 재거술 환자의 현황입니다. 그 임플란트 환자 숫자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임플란트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이죠. 생물학적인 합병증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계적 합병증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제거를 해야 합니다. 즉 예전에는 그 임플란트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임플란트가 어떻게든 구강 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즉 생존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생존보다는 성공이 더욱 중요한, 즉 합병증이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임플란트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합병증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즉 이 합병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상부 보철물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리트라이버빌리티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죠. 일단은 생물학적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그 문제가 있죠. 보철물 주변으로 뼈가 흡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보철물을 제거를 해 보았더니 이렇게 염증 상태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 원인이 되는 보철물의 형태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착을 해 주었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은 뭐 없어진 뼈는 더 자라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염증 반응 없는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합병증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바로 리트라이버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합병증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임플란트의 동요도입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우선 이게 정말로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만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 전체가 흔들리는 건지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환자가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근데 뭐 아프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상부 보철물만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임플란트의 어느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죠. 즉 페일이 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상부 보철물을 제거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리트라이버빌리티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부 보철물을 제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한 나사 풀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대주 또는 임플란트 자체가 파절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리트라이버빌리티, 그 얘기는 그 임플란트 보철물의 나사를 풀고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을 제거를 해야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 것이죠. 보통 임플란트 보철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구강 내 보철물의 기능은 뭐 저작, 발음, 심리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철을 해주는 건데 임플란트 보철물은 다른 구강 내 보철물과는 다르게 그 펑셔널 리해빌리테이션 뿐만이 아니고 리트라이버빌리티라는 또 다른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 보철물을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제거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전통적인 방식에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해왔던 임플란트 보철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류 유지형, 그리고 두 번째는 시멘트 유지형, 그리고 세 번째는 흔히 SCRP라고 부르는 스크류 시멘트 유지형에 대해서 나눠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스크류 유지형의 보철 방식입니다.
그 최초로 발명된 임플란트 시스템 브레네막이죠. 그러니까 브레네막 시스템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했던, 즉 처음으로 만들어진 보철 시스템이 바로 스크롤 유지형인데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UCLA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중간에 베이스 어버먼트 하나가 더 들어가는 멀티 유닛 타입도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캐스터블 실린더, 즉 주조 가능한 이런 실린더 위에 이제 보철물의 형태를 왁스업을 해서, 즉 로스트 왁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율차라빌리티죠. 나사만 풀면은 빨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딜리버리가 간단합니다. 시멘테이션 과정이 필요 없고요. 물론 간단하다는 것은 이제 보철물이 잘 맞을 때, 즉 컨택이 잘 맞을 때는 그냥 입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교합 조정도 가능한데 컨택이 안 맞으면 이것도 좀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적 좁은 약관 공간, 5mm가 안 되는 공간에서도 어쨌든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3mm는 있어야 합니다. 즉 이 환자분처럼 거의 이제 5mm도 안 되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한 3, 4mm 정도가 되는 경우에도 이제 주조 방식을 이용해서, 즉 UCLA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mm도 안 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이 스크류의 나사의 헤드 부분이 대합치에 닿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픽스처에서 이 나사가 솟아나온 부분이 한 3mm 정도 되기 때문에 3mm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단점은 우선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레벨이 인상 체득이 필요합니다. 시멘테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대주 레벨에서, 어버먼트 레벨에서도 인상 체득이 가능하지만 UCLA 타입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골드 또는 아니면 non-precious metal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캐스팅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주조 수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조 수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그러니까 멀티플 임플란트인 경우에 패럴렐하지 않다, 즉 키닉 각도가 이렇게 패스가 맞지 않을 때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패시브 암핏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스크롤홀입니다. 일단 전치부에서 이제 나사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심미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교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 구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시멘트 리테인드, 시멘트 유지형 보철 방식입니다. 솔리드 어벗을 사용해서 그냥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베이직한 기본 지대주를 이용해서 여기다 시멘트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붙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픽처 레벨이나 어버먼트 레벨에서 모두 인상 체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크롤 타입보다 기본 과정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상부 보철물은 주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든 다 가능하죠. 지르코니아도 가능하고 포셀린을 빌드업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핏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인 경우에 스플린팅을 하는데 만약에 심리 각도 때문에 패시브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지대주 상에서 신입 각도와 별개로 지대주 상에서 보철물의 삽입 패스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한 핏을 얻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이거죠. 나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전치부에서 심미적이고 그리고 구치부에서도 교합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조금 많은데요. 일단 패시비티가 좋다라고 했지만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 20번 때는 이제 스크류 유지형인데 이쪽을 보시면 시멘트 유지형인 게 보이시죠? 이게 분명 패시브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딜리버리 할 때 어거지로 우겨놓고 아마 붙이고서 이제 교합 조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도 안 맞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틈새로 많은 플러그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겠죠. 임플란트 예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트라이버빌리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시멘테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도 리트라이버빌리티를 위해서 보통 제거 가능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시멘트가 바로 요 프리미어 시멘트죠. 제거 가능한 프리미어 시멘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를 붙여놓죠. 훅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붙여놓게 되는데 이 시멘트가 저는 솔직히 이게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프리미어로 붙여놓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 치료를 위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막상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가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갈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멘테이션 타입은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때가 꽤 많고요. 시멘트 유지형의 또 다른 단점은 그 시멘트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악강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스크류 타입보다 더 높은 악강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뢰주의 길이가 4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즉 전체적으로 이제 교환면 높이까지 따진다면 5mm 정도가 있죠. 그 공간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유지형으로 보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이 자꾸자꾸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센 후지쌤이나 아니면 레진 시멘트를 사용해도 자꾸자꾸 떨어져서 반복적으로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잔여 시멘트가 남는 것의 문제인데, 우선은 그 마진을 10%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시멘트를 합착한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심미적인 곳에서는 10% 마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마진이 깊어질수록 제거가 안 되는 시멘트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시멘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특히 프리미어 같이 레진 시멘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시멘트 자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 플라그의 그 저수지처럼, 그러니까 플라그들이 이 시멘트에 붙어서 그 염증 반응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 유지형과 그다음에 시멘트 유지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CRP 타입, 즉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부르는 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죠. 요거는 그냥 시멘테이션 타입에서 이제 나사 구멍만 뚫은 것인데요. 스크류 타입에서의 그 단점, 즉 그 패시브 픽, 이제 멀티플에서 임플란트 길이의 식립 각도가 맞지 않는 경우에 패시브 핏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멘테이션 타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리트라이버빌리티나 아니면 시멘트 제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단점을 극복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트라이버빌리티는 스크류 타입과 동일하겠죠. 나사를 풀면은 바로 뺄 수가 있고요.